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윌리엄 더들리 총재가 작년 12월 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상황이 위축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일 윌리엄 더들리 총재는 금융시장 상황이 작년 12월 연준 회의 이후 상당히 위축됐다며 이런 상황이 3월 회의 때까지 지속되면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들리 총재는 또 세계 경제 전망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면 미국 경제 체력에 상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달러가 경기지표 악화에 따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인상 전망 후퇴로 급락했습니다. 3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장중에 전날보다 1.7% 내린 96.89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2일 이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미국의 1월 서비스업 지표와 윌리엄 더들리 총재의 부정적인 경기 전망 발언이 금리 인상을 어둡게 하면서 달러 약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미국의 서비스업 활동이 2년 3개월 만에 가장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시장조사 업체 마킷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의 서비스업 PMI는 53.1을 기록해 전월의 54.3보다 확장 속도가 둔화됐습니다. 1월 수치는 2013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마킷은 1월 서비스업 PMI가 여전히 기준선인 50을 상회하고는 있지만 2009년 10월 이후의 평균치 55.8에 크게 미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마킷의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불안심화,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달러 강세와 함께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서비스업 경기가 6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하며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제매체 차이신과 시장조사업체 마킷은 지난 1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전월보다 2.2포인트 높은 52.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서비스업 PMI가 53.8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PMI는 50을 기준선으로 이를 상회하면 경기 확장을, 하회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3일 추가 완화 정책을 사용해서라도 2% 물가 상승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구로다 총재는 교도통신 주최 행사에서 2% 물가 목표의 실현에 대해 조금의 흔들림도 없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저없이 양적, 질적 금융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등 세계 차원에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기존 조치가 목표 달성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는 달러당 1219원 30전으로 전일보다 11원 90전 올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2010년 6월 15일에 기록한 1227원 70전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유가가 급락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가 형성된 데다가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필요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말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 박진영입니다.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제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요.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그 가운데 증시는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부터 먼저 보시죠. 자, 뉴욕 증시 어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일단 1% 넘게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5%가량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홀로 0.3% 가까이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장중에 이 서비스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에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이 힘들겠다라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서 3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장중에 96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달러 약세에 어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지수 낙폭을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우와 S&P 500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하락하면서 상승 반전에는 실패하고 낙폭을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의 주요 증시 어제 일제히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영국 지수가 1.4%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1.5% 내렸습니다. 프랑스 깍크 지수도 1.3%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유럽 증시를 끌어내렸던 유가가 어제 모처럼 반등을 했지만요. 미국에서 서비스업 PMI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어제 유럽에서 은행주가 상당히 부진했는데요. 이는 수익성 악화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가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제유가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WTI가 배럴당 8%가량 오르면서 단숨에 32달러를 회복했고요. 브렌트유도 7% 오르면서 35달러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달러가 갑자기 약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올라갔고요. 주춤했던 감산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오펙과의 감산 협력 가능성을 다시 한번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어제 발표됐던 미국의 원유 재고량은 예상보다 크게 증가를 했지만 유가 상승을 막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는 어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중국보다도 일본의 하락폭이 더 컸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 어제 3% 넘게 내리면서 17,200포인트를 밑돌았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38% 하락하면서 2,73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하락을 이끈 것은 바로 국제유가의 하락이었습니다. 화요일에 WTI가 30달러를 하회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또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아서라도 2%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그나마 장중에 니케이 지수가 낙폭을 조금을 줄이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서비스업 PMI가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수 하락을 그나마 어느 정도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시장도 어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0.84% 하락하면서 1,890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57% 내리면서 680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유가가 계속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같이 따라서 내린 건데요.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 증시의 낙폭에 비하면 그나마 하락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은행주와 증권주가 특히 많이 내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크게 올랐습니다. 11원 90전 오르면서 1219원 30전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하면서 단숨에 1220원 근처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시장 전략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글로벌 증시가 뉴욕 증시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서비스업 PMI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졌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이 지연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특히 달러 약세가 좀 많이 심했는데요. 글로벌 증시 리뷰부터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오늘이 절기상으로 입춘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보면은 입춘 대길이라 해서 화선지에다 크게 먹으로 네자를 써가지고 대문에 붙여놓는 집이 참 많았는데요. 요즘은 그런 집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일부 식당에서는 붙여놓기도 합니다만, 어찌 보면은 옛날에 그 정치, 정겨움이 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입춘 대길이라는 것은 이제 봄이 오고 있다는 거죠. 봄을 알리는. 이제 입춘이 됐다는 그런 얘기는 이제 그동안 지리했던 추운 겨울이 가고 꽃 피고 새가 오는 봄날이 시작된다는 그 얘기인데요. 주시장에도 과연 봄날은 올까요? 네, 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부터 한번 보죠.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는요, 급락을 했던 유가가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원유 재고가 여전히 그렇죠, 만만치 않게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급등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달러화 약세로 인한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스닥 시장은 또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가 크게 좋지 않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53으로 여전히 경기가 이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예상치보다 저조하게 나타남으로써 미국 경기가 이제는 제조업에 이어서 서비스업 지수마저도 위태로운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반면에 서비스업 지표마저 나쁘게 나옴에 따라 올 3월로 예상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연기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장기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대두되고 있는 일부 의견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도 과거 우리나라와 시장과 같은 그렇죠? 천수답 장세와 같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지만 농사질 수밖에 없는 수리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이런 천수답 시장과 같은 미국 시장도 급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유가의 상황에 따라 주가가 그대로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통상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과 같은 급등락 장세는 주가가 변곡점에 있을 때 많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이 과연 상투 고점 국면인지 아니면 저점 국면인지, 시장을 여기서 추가 하락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지금을 고점이라고 부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거의 그렇죠, 저점의 언저리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점에 도래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우지수 일봉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다우존스 호물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죠. 자, 전일 급등락 이후에 그쵸,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장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죠. 그러나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은요, 자, 한번 보세요. 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그러니까 바닥을 다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막에 아주 커다랗게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렸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없는 시점입니다. 다만 본격적인 상승 시점이 그 어디냐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매매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이사가 제시하는 말하고 있는 전략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크게 하락할 때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그런다면 나는 하락할 때 매수했다 반등시 매도하는 이런 단기 매매는 자신이 없다. 그렇지만 하락할 때 분할해서 매수하는 건 어떠냐? 괜찮습니다. 다만 자기의 자금 여력과 매매 패턴 이것을 감안해서 제가 지금부터 하락시 매수해 줬습니다 하는 것은 길어야 1, 2주거든요. 열흘 안에입니다. 2주 안에 주가가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기간이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설 명절 이후에는 패턴이 바뀔 것이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왜냐? 다음 주 목요일이 설 연휴를 보낸 그 첫날이죠. 그렇죠? 저 2월 10일까지 대체 공휴일로 해서 휴장입니다. 수요일까지. 목요일 2월 11일이 뭐냐면 옵션 만기일입니다. 물론 이번 옵션은 선물과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은 미비합니다만, 여튼 다음 주 설
연휴 이후에 11일, 12일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판가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까지 기다려서 나는 한 달이나 두 달 그 이상도 분할 매수할 전략을 세우겠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렇죠,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까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렇게 중기적으로 그러시면은 하락시 분할 매수 전략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자, 다우지수 일봉 차트 다시 한번 보죠. 제가 지난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한 달간에 걸쳐서 큰 타원형을 앞에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요, 지금의 상황이 지난해 9월 달과 10월 초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이 21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21일 이동평균이 지금 막 내려와서, 그렇죠, 뭐 소위 말하는 골든 크로스를 실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앞서서 골든 크로스를 보면 지난해 9월 중순에죠.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은 10월 초까지 횡보하다가 급등락을 거듭하다가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패턴이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점을 노려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그 시기를 조율할 수 있는 지표가, 아주 중요한 지표가 나오죠. 뭡니까? 예, 미국 시장에서 금주에 소비 심리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과연 이 소비 심리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소비 심리마저도 안 좋게 나온다면 미국도 경기 상황이 더 침체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비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이것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반등이 더 빠르게 돌아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미국 시장에서는 소비 심리 지표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유럽 시장으로 가죠. 자, 유럽 시장은 역시 경기 둔화 우려감 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이 1.4%, 독일이 1.5%, 그리고 프랑스가 1.3%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소강국면입니다. 특히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 디폴트 우려감이 야기되고 있죠. 특히 원유, 산유국들의 그 디폴트 우려감이 큽니다. 가장 크게는 베네수엘라, 그리고 아프리카의 산유국 중에는 나이지리아도 IMF의 자금을, 그렇죠, 요청하는 그런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고요. 러시아도 굉장히 재정 상태가 어려운, 그래서 주요 국영기업마저 매물로 내놓는 이런 사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 오늘 새벽 끝난 유가의 동향을 보면 어제의 급락에서 오늘 유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열리는 유럽 증시도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 화일정에서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지금은 어떤 단기 호재나 단기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락합니다. 하루는 급등했다, 그 다음날은 급락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가가, 그렇죠, 오펙 산유국에서 감산을 준비한다 이런 소식은 급등했다가 아니다, 오펙에서는 아무런 그런 코멘트가 없었다 하면 또 급락하고. 근데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왜 할까요? 무슨 이유로 할까요? 그건 일반 개인 투자자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사회 살고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더 방향성이 결정될 때가 조금 더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럽 증시도 직전 저점대에 다시 근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럽의 대표 국가죠. 독일 닥스 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 지수도 독일도 어제장에서 1.5%가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직전 저점, 지난 1월 중순에 찍었던 저점대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직전 저점에서 반등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뭐냐, 이제는 추가 하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추가 하락에서 직전 저점이 깨져서 다시 추세가 이탈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도 또 말씀드렸던 말 중에 하나가 뭐죠? 항상 오버슈팅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상승 목표치까지 가는 주식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 이상 가고 그 밑에서 꺾입니다.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저점대에서 지지선 떼고 여기서는 지지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살짝 붕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1월 달의 저점이 지난 9월 말 10월 초에 지난해 저점, 그리고 또 지난해 8월 말 9월 초의 저점. 그러니까 이 지금 독일 닥스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9,400포인트 아래에서는 좀 더 강력한 지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독일도 그렇죠. 상승 전환할 때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다. 하지만 네, 여기서부터 추가 조정은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중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도 참 제가 말씀드렸죠. 화요일날 알 수 없는 나라 같다고, 진짜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가 중국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중국 증시 어제 장에서도 하락은 했어요. 그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그리고 춘절 연휴를 우리나라 똑같이,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에 들어갑니다. 이제 중국도 춘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관망세입니다. 그리고 일부 서비스업 지표가 중국은 미국은 안 좋게 나왔지만 중국은 서비스업 지표가 그리 긍정적으로 나타났죠. 그런데도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막판에 인민은행이 주택계약금 비율 한도를 인하 정책을 쓰는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낙폭을 현격하게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증시도 가만히 보면 이미 직전 지난해 그 9월과 10월 달에 걸쳐서 했던 지선 라인이 붕괴된 상태에서 지금 상해종합지수가 2,700포인트 선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 하락을 보인다면 정부의 좀 더 강력한 부행책이 나오지 않을까. 어제 장에서도 장 초반에 낙폭이 심화되자 그렇죠, 부동산 정책을 다시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중국도 여기서 추가 조정을 보일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경기 부양책, 경기 활성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상해종합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중국 증시도 상승 모멘텀이 부재해요. 참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과매도 국면이라는 겁니다. 자, 위에 제가 네모난 박스 쳐놨습니다. 침체 국면이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는 아마 중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외국인에게 오픈된 이후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올 연초부터 계속 지금 한 달 가까이 침체 국면입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그 침체 국면에서 탈피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 거래량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아직까지도 침체 국면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건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드렸죠. 다만 상승할 때는 어때? 거래량이 증가돼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도 본격적인 상승은 거래량의 증가 모습을 보인다면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하죠. 오늘 새벽에 끝난 해외 증시들, 특히 미국, 유럽, 중국 증시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유가의 상황, 그리고 세계 경기 변동 상황, 그리고 경제 지표 상황, 이런 재료에 따라 급등락을 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악재라고 해서 급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급락을 하면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는, 물론 상승할 때는 그 상승이 연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 상승하고 그 다음날 다시 꼬꾸라지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급등락의 혼조 국면은 주가가 변곡점에서 나타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글로벌 증시 아주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국내 증시도 어제 하락하긴 했지만 글로벌 증시에 비하면 낙폭이 그래도 양호한 상황입니다. 이 1%가 안 되는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또 걱정이 되는 게 어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1220원 근처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또 증시가 조금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또 어제는 달러 약세가 또 심하게 나온 만큼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텐데요. 국내 증시 분석부터 부탁을 또 드릴게요. 예, 참 2월 달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제를 제외하고 그저께까지요, 이틀 연속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됐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는 국내 시장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여지없이 어제장에서는 매도 물량을 내놓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환율입니다. 환율이에요. 사실은 국내 시장은 유가보다는 환율 시장의 움직임에 더 민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환율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와 매도가 결정되는, 물론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하고 매수하는 것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될지, 환율이 변동되면서 외국인의 매매가 이어질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가장 명확하고도 간단한 지표가 환율이다는 말씀드렸죠. 자, 원달러 환율 동향 월봉 차트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율부터 보죠. 자, 지난 2010년도입니다. 7월 달. 그렇죠? 1,300원대 이상 갔었죠. 그리고 나서 어제 종가 원달러 환율이 1,219원입니다. 무려 11원이나 급등해요. 10원도 많은데 11원이나 급등하면서 1,219원. 5년 반 만에 최고치입니다. 한번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이 원달러 환율 등의 월봉입니다. 월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만 10년간 제가 차트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제가 앞에 타원형, 노란 타원형 원형으로 제시해드리는 것이 이게 2010년도입니다. 지금이 2016년도죠. 그 고점이 처음으로 돌파되는. 그러니까 5년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차트의 모습을 보면 이게 전형적인 상승 패턴입니다. 이런 환율이 급등락하는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외국인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고 그러죠. 참 이 친구들도 참 도깨비 같은 친구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컨트리 리스크가 다시 야기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국내 코스피 시장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렇죠?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물론 1900선 돌파 이후 다시 1900선이 붕괴되면서 1890선까지 회귀하는 그런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난 1월 달에 찍었던 저점과 쌍바닥을 이루는 그런 쌍바닥 과정에 놓여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유가의 급락, 그리고 북한의 위성 발사, 그리고 환율 시장의 변동, 이런 3대 악재가 그대로 국내 시장에 작용하면서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개파락한다면 이건 저는 무조건 단기적으로도 매수권에 들어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내 코스피장 일봉 차트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스피장도 개파락하면서 그렇죠? 1980포인트로 간신히 턱걸이하는 장중 내내 1980포인트, 90포인트대 붕괴되면서 1880포인트대에 놓여져 있다가 1890포인트로 회귀는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약세 국면이죠. 네. 특히 대표적인 대형주를 할 수 있는 통신, 은행, 증권주들이 하락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국내 시장도 여전히 그렇죠?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번에 오는 조정은 직전 저점이 저는 붕괴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쌍바닥을 찍으러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세선을 하나 제시해드렸습니다.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과정 조금 필요하겠지. 시간이 그때만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자막에도 제시해드렸습니다. 쌍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준비하면서 그때의 시점을 좀 더 포착하는 데 주력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는 국내 시장의 동향 조정은 받았습니다만, 그렇죠? 지금의 장이 본격적인 상승장이라는 점은 상승장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그리고 이번 조정은 다시 한번 그렇죠? 최소한 단기적으로도 매수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대내외적인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우리 시장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투자 전략 자세히 알아봐야 할 텐데요. 지난 화요일이죠. 이사님께서 오늘 차기 주도주를 분석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일만 지나면 또 구정 연휴입니다. 설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도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주도주 관심주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주식 투자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살얼음판, 지금이 이 살얼음판 시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장세라고. 바닥이 보이는 살얼음판은 그렇죠. 용기를 내서 건널 필요가 있다 하는 주식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점도로 보시는 분도 있죠. 무슨 이렇게 시골에 가면 바닥이 논바닥 같은 데는 바닥이 얕지 않습니까? 빠져도 뭐 크게 뭐 발이 조금 젖을까요? 신발이? 양말도 안 젖을 것 같아요. 설사 양말이 젖은다 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러니까 바닥에 보이는 살얼음판은 그렇죠. 용기를 내서 건널 필요가 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살얼음판 장세긴 합니다만 바닥 깊이를 모르는 살얼음판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주도주 향후 주도주가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제장에서 보면은요 일부 말씀드렸다시피 통신, 은행, 증권주들이 여전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부 재료를 갖고 있는 실적 호전주들 뭐 효성이라든지 신세계 푸드라든지 웅진 시크빅 같은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이 선별적인 상승.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가 또 WHO에서 그렇죠? 긴급 명령을 내렸죠. 위험 수위 달아나르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이제 이 바이러스 공포로 인해서 아주 그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유니더스라는 그렇죠? 그 회사가 그렇죠? 뭐를 생산하는지 여러분도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뭐 연속 상승하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된 오스코텍 이런 개별 재료들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홈쇼핑 관련주들이 상승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 주도주의 윤곽도 역시 펀더멘탈이 좋은 실적이 수반이 예상되는 종목군들이 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어제 낙폭이 심했던 은행과 증권주들 그리고 일부 건설주들한테 일부 통신주들도 오늘 개파락한다면 이들 종목도 단기 매수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주도주가 판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주도들은 여전히 제약 바이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개별 재료를 보유한 종목군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테마로 형성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차기 테마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차기 주도에 대한 분석은 그렇죠.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난 그것이 과연 설 명절 이후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그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월 안에는 판명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다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찾아가면서 자 앞으로의 관심은 요거를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오늘 장도 어제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만약에 개파락한다면 오늘은 단기 매수권에 들어오는데 어제 낙폭이 과감했던 그렇죠? 뭐 은행, 증권주들도 전혀 무리가 없겠고요. 통신주들도 오늘 단기 매수권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제약과 바이오주들 여전히 조정은 단기 매수권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는 그 규모 내에서만 단기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단기 매매하니까 그냥 풀로 미수까지 쓰시는 분이 있어요. 아 짧게 먹어야 되는데 물량을 좀 많이 잡아야 단기 매매라는 것은 변동성이 크고 또 꼭 수익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손절매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 중에서 한 30% 미만 정도에서만 단기 매매로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것도 자신 없으신 분이라면 좀 더 기다릴 말씀 이미 드렸죠. 자, 총알을 좀 아껴 놓으신다면 자기 주도들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는 조만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장도 어제 장의 하락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그 반등을 얼마나 해줄지 오늘 입춘이라고 합니다. 절기상으로 입춘 대길의 그 기운이 주식시장에서 이어질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최소한 하락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는 말씀을 이미 앞서서도 강조해드렸다시피 지금은 조금 더 차분히 기다려만 준다면 그 기회는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충분히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직까지 차기 주도주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설 명절 이후 종목별 움직임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간 선물시장 마감 상황 통해서 오늘장 시초가 예상해보고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정규 선물시장에서는 개파락 출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야간 선물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어제 뭐 예상대로 갭 하락은 했습니다. 뭐 글로벌 증시, 유가, 환율의 리스크는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소나기 하루 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틀린 하루가 또 되지 않을까 그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게 어제 야간 선물 시장은 정규 시장 대비보다 0.63% 상승한 230.45에 마감을 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야간 선물 시장 막판에 장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포지션을 좀 살펴본다면 개인이 394계약을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366계약을 순매수, 그리고 기간은 15계약 정도를 지금 매수를 보였는데, 여기서 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저희가 이제 베이시스 컨텐코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베이시스가 다시 엊그저께처럼 1.38로 플러스 1.38로 회복이 되면서 장 막판에 정말 재밌게 끌어올렸던 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야간 선물 시장을 보다가 이거 또 빠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또 장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려서 아마 오늘도 이 부분을 코스피 지수로 환산을 해가지고 간다고 하면 한 1900선에서 1905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야간 선물 시장 그래도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시초가는 일단은 그러면 1900에서 1905포인트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전략까지 같이 주신다면요. 네, 오늘 시초가, 선물 시초가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물 시초가는 오늘 한 230.30에서 45에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야간 선물 종가로 대비를 본다면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시초가는 한 1900에서 한 1905포인트 정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약 한 10포인트 정도, 이제 한 15포인트 정도 갭 상승한 자리에서 시작하려고 하고요. 어제는 또 한 3거래일 전보다 일단 갭 하락을 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그 갭은 항상 메꾸는 성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제가 차트로 잠깐 그 기술적 분석을 좀 설명을 좀 잠깐 좀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선물 차트 구간에서 226.30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 구간이 바로 코스피 지수에는 1860포인트에 해당이 되는데 어제도 1900선 그리고 1880포인트 그리고 1860포인트를 제가 지지선으로 좀 놓고 대응 구간을 좀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중요했던 자리 1860포인트 226.30 지지선이 깨지면 이제는 다시 어디로 간다? 1830포인트 선물 지수로 233에 해당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뭐 밀릴 가능성은 좀 크다. 그래서 뭐 대내적인 시장 변동성 리스크는 계속 존재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 차트, 일봉 차트라고 보시면 5일선이 지금 일단 회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진 자리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에서 지금 매물대가 출회가 됐어요. 그때가 이제 바로 기관들의 매물대였는데 오늘 만약에 예를 들었을 때 야간 선물 지수의 영향을 받고 일단은 뭐 글로벌 증시보다도 우리 국내 증시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면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의 동시다발적인 순매수가 들어와준다면 그 갭자리는 다 오늘 메꾸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적이 뭐냐면 또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옵션 시장의 외인들의 해지 물량이 어제도 좀 컸던 하루였어요. 어제도. 그러면 오늘은 만약에 지수를 올려놓고 또 뺄 수 있냐? 정강 후약장이 될 수 있냐? 왜? 바로 옵션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전에는 또 약했다가 오후 시장에 강하게 나오는 그런 장세를 좀 보여준다 그러면 어제의 옵션 물량을 오늘 오전에 물량을 다 털어버리고 다시 오후장으로 강세로 끌어올릴지 그 구간은 바로 이제 외국인들의 키가 좀 달려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외국인들의 오늘 옵션을 어떻게 움직여줄지 방향도 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또 이 선물의 지수를 가지고 옵션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간 바로 말씀드렸던 226.30은 항상 우리가 지지선을 놓고 바로 이제는 1920포인트가 바로 저항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1920포인트가 지금 구간에서는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 선물의 그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밑에 지지, 위에 저항. 계속 이 구간을 지금 거의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고 1920선, 그리고 밑에 1880선, 또 1860포인트 가면 계속 이렇게 해서 상단 하단을 박스권을 만들고 가는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선물의 그 신규 매도 물량은 지금 단기 물량이에요. 지금 뭐 잔존일 한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구간까지 갈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선물 만기일까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잔존 만기일까지는 특별하게 지금 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뭐 선물이라는 거는 뭐 당일당일 포지션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인 시세 차익 매물 때는 계속해서 좀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우리가 시청자분들 한번 염두하시면서 대응 전략 구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구간에서 간다고 하면 이제 대형주는 계속해서 접근 매매가 유효하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고 그동안에 뭐 지수가 빠지면서 대형주 분할 매수 접근 계속 하십시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은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 계속 이 두 가지 코덱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뭐 개인 투자자들 ETF도 좀 많이 좀 거래를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물, 옵션 이런 등등을 지금 잘 모르시는 개인 투자자들은 시청자분들은 일단은 뭐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굉장히 안정적인 구도적인 그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었을 때 만약에 갭 상승을 하면 레버리지가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버스는 또 갭 하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버스의 전저점을 바닥에 두고 그리고 레버리지는 전고점을 일단 상단으로 놓고 반대 수급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대응 전략을 구사를 하시되 대형주까지도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항상 우리가 지금 선물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렸던 1860, 226.30은 지선은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구간 밀리면 다시 한번 1839간까지도 밀릴 구간 있다. 그리고 저항대는 1920선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박스권 매매 구간에서 좀 지루한 행보를 할 수 있지만 당분간 일단은 그 선물의 신규 매도 물량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대형주 위주의 매매와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대응 전략을 하시고 오늘 시초가 갭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적인 구간 나와 있을 테니까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는 하루 전략 구상 잘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것들을 접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오늘 이것으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지 조금 더 확실하게 구체적인 전략을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코덱스 뭐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었을 때 선물의 지수가 콜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는 종목, 같이 갈 수 있죠. 그리고 인버스는 또 지수가 하락을 해야 수익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구조인데, 제가 그 인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자리 날 수 있는 구간에서 본다고 하면 최소한의 전저점 구간에서도 한번 갈 수 있다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가격대라고는 뭐 특별하게 제가 그 내용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그 가격의 내재 가치가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전저점과 전고점을 방금 말씀드렸던 구간은 뭐냐면 인버스는 그렇습니다. 인버스는 사실 코덱스 레버리지와 틀리게 지수가 빠질 때 충분히 그 옵션 시장에서도 풋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덱스는 인버스보다는 그 레버리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인버스 같은 경우는 지수가 만약에 빠질 때도 수익주가 좀 더 크게 가야 되는데 내재 가치가 좀 빠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단기 매매의 어떤 그 시뮬레이션보다는 인버스는 조금 중장기로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오르는 상태에서 수익 구조가 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보다는 레버리지가 2% 정도 더 2배 그 효과가 더 나오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저고점이죠. 그게 바로 갭 상승했던 그 차트 보셔도 선물 일봉 차트나 코스피 일봉 차트나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나 거의 비슷합니다. 왜? 콜로 움직이는 지수가 상승해야 수익 구조가 가는 차트들은 거의 비슷하죠. 또 그와 반대로 인버스 풋옵션 선물 매도 구간은 또 그와 반대로 또 똑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한 구간만 메꿔준다고 하면 전저고점은 충분히 오르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쫓아가는 구간보다 오늘 만약에 외국인들이 옵션을 정리하기 위해서 중간에 장중에 전저점이 나온다고 하면 그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매수를 하시면서 전고점 구간까지도 목표 지점을 잡고 대응 전략을 구사를 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을 지금 구간에서 놓고 두신다고 하면은 유효하죠. 예, 유효한다는 게 뭐냐면 지수는 또 언제 또 빠질지 몰라요. 언제 또 빠질지 모르니까 이 종목을 중장기 포지션으로 그냥 분할로 접근을 해서 앞으로 근데 이제 좀 나쁜 소리겠지만 인버스는 지수가 빠져야 수익 구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빠져라 또 이게 우리가 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구간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또 제가 조금 뭐 지수가 빠져야 수익 구조라고 하면 또 괜한 또 나쁜 소리를 듣지 않을까 이렇게 또 그러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충분히 우리가 수익 구조가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 전저점만 일단 대응 전략 구사를 하신다면 지수는 당연히 또 뭐 리스크가 생기면 더 당연히 빠질 수 있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인버스와 레버리지는 그 두 가지는 일단은 뭐 상승과 하락의 그런 반대 성질이기 때문에 전저점과 정고점 놓고 한번 대응 전략 구사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멘토님께서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어제 다우지수는 상승 마감했고 유가도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 조금 더 나은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현명한 투자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사실 이제 그제 유럽 증시와 다우지수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 증시는 화요일 정도부터 선반영했던 그런 사실들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상황들에 맞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갭 하락 출발하게 된다면은 그 갭은 반드시 메울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자 일단 어제 시가가 마이너스 0.6% 정도 5일선을 이탈한 채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의 모습들, 그리고 바로 21선 부근에서 변동성이 현재 나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제 급락한 유럽이나 다우지수보다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만 어제 하락한 상황들, 갭 하락 출발했던 그 갭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메울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현재 구간에서 변동성에 너무 민감하셔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시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조금 더 롱런의 관점에서 가두리 치는 투자를 조금 지향하시되 자, 이번 주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 철강, 건설, 증권, 정유화학 섹터들,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수익 중이신 분들은 수익을 챙길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자, 지수 포인트 1950포인트 정도까지는 2차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에 맞게끔 좀 더 가지고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부분들의 키포인트를 이번 시장에는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엔 이제 다우지수나 유럽 증시, 국제유가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어제 우리 지수도 전략 후강 장세에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어제 지수가 1% 이상 급락이 좀 나와주었다가 아랫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들. 자, 그리고 바로 다우지수가 1% 정도 급상승하는 되돌림이 바로 나와주었던 그런 부분들에 맞게 변동성에 따라서 상당히 좀 움직이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투자를 좀 지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속적으로 변동성에 무리를 하지 말자라고 말씀 좀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빠져봤자 우리 지수 1870에서 80포인트다라고 말씀 좀 드렸던 부분들. 자,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1882포인트 차이로, 2포인트 차이로 저점을 188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잡아주게 되면서 아랫꼬리가 좀 나아졌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 하락에 대한 되돌림 파동은 바로 갭 하락했던 5일선 부근이 되겠습니다. 자, 1900선 부근까지는 재차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 인지를 좀 하시면서 변동성 지속적으로 즐기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 지수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었죠. 사실 이제 그제 최근에도 그렇고 이제 사실 명절을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는 크게 움직이는 섹터와 종목들은 조금씩 제한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게 되더라도 단기성 물량들이 좀 많다 보니까 치고 빠지는 그런 경향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자, 현재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단타 치려고 매수했다가 물리게 돼버리는 그것이 결국 이제 시장 변동성이기 때문에
물려도 잡주에 물리지 말고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종목에 물려야 된다. 하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차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대형주에서는 건설과 철강 섹터, 현대건설과 포스코를 섹터별 순환매의 관점에서 보자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자, 글쎄 일단 뭐 최근에 상당히 현대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을 조금씩 차트 돌려서 찾아보게 되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직전 저점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들. 자, 직전 저점이 12만 3천원대 정도 되다 보니까 어제 12만 6천원대에서 일단은 바닥권을 일단은 단양봉으로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 자, 거의 이제 쌍바닥 구간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에서 어제 양봉 마감한 그런 상황들의 그런 모습들.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뭐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부진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하락이 깊게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지만은 결국 이제 뭐 오늘 뉴스인가요? 뭐 거의 뭐 개별 서비스의 인하, 자동차 관련된 그런 인하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폭, 쌍바닥 구간에서 상승폭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도 동시다발적으로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결국 이제 자동차 업종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IT 업계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기타 공상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상황들도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카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또한 깊게 진입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 이제 전기차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전기차를 중소기업에서 이제 만드는 거랑 뭐 현대 기아차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했을 때 사실 이제 중소기업보다는 당연히 현대 기아차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모습들. 자,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에 입각한 상황들이 조금씩 초점에 맞춰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시 주식이 하실 때는 하루 이틀 보지 마시고 조금 더 멀리 상상이 곧 현실이 되고 현실이 곧 돈이 될 수 있다는 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낙폭이 과대한 종목. 자, 삼성전자도 일단은 쌍바닥 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었죠. 자, 현대차도 쌍바닥 구간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아래꼬리가 조금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죠. 5일선을 이탈했던 그런 부분들이었지만은, 자, 사실 이제 삼성전자를 1차적인 상승폭을 120만원 부근까지는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던 부분들. 자,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실적 발표가 좀 나와주었을 때 갭 상승했던 부분들에 대한 갭이 현재 110만원대에서 112만원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상황들에 맞게끔 박스권 구간에 들어온 그런 모습들. 자, 지수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현재 구간 상승과 하락이 조금씩 나와줘야 그래야 에너지 응집형의 패턴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에 맞게 그 이후에는 이제 재차 120만원대 그리고 지수로 환산하면 1950만원대 1950포인트 부분까지는 일단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도 이제 말씀 좀 드리지만은 변동성이 현재 큰 시장에서 단기성 트레이딩 하시다가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갈팡질팡 종목에 물려서 갈아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종목들 모아가셔서 가두리를 쳐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자, 오늘 장만 마치면 설 연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매도를 했어야 금요일에 이제 현금 인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그래서 그럴까요? 뭐 전일 이제 아래꼬리 후에 급상승한 다우지수의 패턴 그리고 오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지수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수 또 올라간다고 따라잡는 그런 매매보다는 여유 있게 지속적인 변동성 시장 즐기면서 자, 오늘 오르면 또 내리겠지. 자, 내일 내리면 또 오르겠지. 자,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좀 즐기셔야지 계속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하시다가는 조금씩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자, 오늘 장도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트레이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순환매를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낙폭과대주 현대차 반등 가능한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토코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 만큼 오늘 우리 코스피도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 2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매서웠던 반짝 추위도 낮부터는 점차 풀리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봄이 오물 아는지 입춘을 앞두고 추위가 풀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까지는 강한 추위가 계속될 텐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로 여전히 평년 수준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특보 현황을 살펴보면 중부 곳곳에 여전히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수도권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태인데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에는 공기 상태가 대체로 청정하겠지만 오후 들어서는 중부와 전북,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쁜 단계를 보일 때가 있어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제주도와 서해안은 구름 많은 상태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도, 대전 5도, 춘천 0도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동해안도 대체로 맑겠지만 울릉도는 낮나절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5도, 강릉 4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간간히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5도, 부산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으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이상은 대체로 잔잔하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에만 반짝 추울 뿐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찬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 눈이 오겠고요. 일요일에는 영동에 눈이 오겠습니다. 또 설 당일에는 중부 곳곳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